거울 속 나를 보고 있다. 42살. 얼굴에 깊어진 주름, 처진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 텅 빈 눈동자.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렇게 공허한 사람이 된 건 오늘도 혼자다. 내일도 혼자일 것이다. 아니, 평생 혼자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말한다. 요즘 혼자 사는 게 대세잖아. 결혼이 꼭 행복은 아니야.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좋겠다. 좋겠다고? 정말 그럴까? 나는 지금 고백하려고 한다. 내가 20년 동안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자유롭다고, 당당하다고, 선택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2002년 22살에 서울에 올라왔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했을 때 세상이 내 것인 줄 알았다. 첫 월급 120만 원. 원룸 보증금에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건 고작 30만 원이었지만 그때는 그것도 충분했다. 자유니까.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회사 동기들은 하나둘씩 연애를 시작했다.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애들도 있었다. 나는 그런 애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일찍 인생을 정해버리면 뭐해. 아직 해볼 일이 너무 많은데. 그때 내 버킷리스트는 거창했다. 영어 회화 마스터하기, 중국어 배우기,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 따기, 유럽 배낭여행, 요가 강사, 자격증, 그리고 언젠가는 카페 창업까지. 결혼?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될 일이었다. 어차피 요즘 여자들은 30대에 결혼하잖아. 급할 것도 없고. 20대 중반부터 나는 진짜로 미쳤다. 자기계발에. 퇴근하고 영어 회화학원, 주말에는 와인 클래스. 한 달에 한 번은 국내 여행,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플라워 아트도 배웠다. 그때 내 인스타그램은 정말 화려했다. 제주도 바다 사진, 일본 교토 단풍 사진, 태국 코사무이 석양 사진.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다. 언니 인생 진짜 힙하다. 부러워 죽겠어요. 결혼하면 이런 거 못해. 지금 마음껏 즐겨.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나는 더욱 확신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고. 결혼한 친구들이 육아와 살림에 치여 사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가꾸고 있다고. 한 달 용돈이 200만 원이 넘게 나갔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소비도 함께 늘었다. 저축? 그런 건 나중에 월급 더 많이 받을 때 하면 되지. 27살 때였다. 대학 동기 미영이가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다. 야, 나 결혼해. 갑자기. 누구랑? 대학 때 알던 오빠야. 기억 안 나? 경영학과 김민수. 아, 그 평범한. 말을 끝까지 못했다. 미영이가 행복해 보였거든. 결혼식에 갔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영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신랑 민수 씨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미영이를 보는 눈빛은 정말 따뜻했다. 식이 끝나고 부케를 던질 때였다. 미영이가 나를 보며 윙크했다. 부케가 내 앞으로 날아왔다. 그런데 나는 피했다. 왠지 모르게 무서웠다. 언니, 왜 안 받아요?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부케 받으면 다음에 결혼한다면서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결혼 생각 없어서.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이 났다. 미영이의 눈빛. 민수 씨가 미영이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내가 부케를 피했던 그 순간. 왜 피했을까? 정말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였을까? 20대 후반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마다 나는 더욱 자신만만해졌다. 아니,
그런 척했다. 결혼한 애들 보니까 불쌍하더라. 맨날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자기 시간도 없고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미혼인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혼인 친구들은 뭔가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표정의 의미를 알 것 같다. 불쌍하다고? 정말 불쌍한 건 나였을지도 모른다. 29살 생일. 친구들과 홍대에서 술을 마셨다. 총 7명 중에서 미혼은 나 포함 3명, 기혼은 4명. 결혼한 친구들은 먼저 들어간다고 했다. 남편이 기다린대. 애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일찍 오라고 하셔서 나는 남은 2명의 친구들과 새벽까지 마셔댔다. 결혼한 애들은 정말 재미없어졌어. 맞아. 대화도 애 이야기, 남편 이야기뿐이야. 우리가 진짜 인생 제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새벽 3시 택시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과연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 30살이 되던 해봄, 대학 동아리 선배 정우, 오빠를 다시 만났다. 동아리 정기 모임에서였다. 8년 만에 본 정우, 오빠는 많이 변해 있었다. 대학 때는 그냥 평범한 선배였는데 이제는 뭔가 든든해 보였다. 주희야, 오랜만이다. 오빠, 안녕하세요. 그는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9급으로 시작해서 이제 7급이 됐다고 했다. 공무원이면 안정적이겠네요. 뭐,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여유는 있지. 너는 뭐 해? 저는 서울에서 회사 다녀요. 마케팅 팀에서.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물어보고 가끔 전화도 했다. 정우 오빠는 정말 착했다. 내가 야근한다고 하면 고생 많다, 몸 챙겨라고 말해줬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진심으로 걱정해줬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로 올라올 때마다 만났다. 처음엔 그냥 후배를 챙기는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다른 느낌이었다. 주희야, 나 솔직히 말할게. 6개월 정도 만나고 나서 정우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 좋아하게 됐어. 진심으로. 그 순간 내 마음도 콩닥콩닥 뛰었다. 사실 나도 정우 오빠가 좋았다. 착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빠,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결혼까지 생각 안 해도 돼. 일단 사귀어보자.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지방 공무원, 7급, 연봉 3,500만 원 정도. 나는 서울에서 4,2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 할까? 그러면 내 커리어는? 그리고 그 작은 도시에서 뭐라고 살지? 오빠, 조금 더 생각해봐도 될까요? 정우 오빠는 기다려줬다. 3개월, 6개월, 1년. 그 사이에도 꾸준히 연락했고 만날 때마다 더 좋아하게 됐다. 하지만 나는 결정을 못했다. 아니, 사실은 이미 결정한 것 같았다. 정우 오빠는 너무 평범했다. 내가 꿈꾸던 남자는 뭔가 더 드라마틱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멋진 남자였다. 주희야, 나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1년 후 정우 오빠가 마지막 통보를 했다. 정말 마지막이야. 너 마음이 없으면 이제 그만하자. 그때도 나는 결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우 오빠는 연락을 끊었다. 2년 후에 들었다. 정우 오빠가 고향에서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했다고. 지금은 2아이의 아빠라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33살.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왔다. 이름은 민호. 나보다 3살 위, 이전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헤드헌터가 데려온 인재였다.
첫인상은 최악이었다. 너무 차갑고 까칠하고 완벽주의자 같았다. 회의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부족한 부분은 가차없이 지적했다. 이 기획안은 너무 뻔해. 차별화 포인트가 없어. 고객 데이터 분석이 부족해. 다시 해와. 이 정도 퀄리티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거야?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민호 팀장 때문에 야근도 늘었고 스트레스도 엄청났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 팀장이 까칠한 건 완벽한 결과를 원해서였다. 그리고 그 완벽함은 우리 팀의 성과로 이어졌다. 다른 팀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냈다. 또 하나 민호 팀장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인정해줬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역시 주이시다라고 말해줬고 회사 전체 회의에서도 내 공을 인정해줬다.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 야근할 때 커피를 사다 주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팀 회식을 주도하고 술자리에서는 의외로 유머러스한 면도 있었다. 팀장님, 원래 이렇게 재미있으셨어요? 원래 재미있어. 니들이 몰랐을 뿐이지. 한두 번씩 둘이서만 술을 마시기도 했다. 그럴 때의 민호 팀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때로는 외로워 보이기도 했다. 주희 씨는 왜 결혼 안 해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팀장님은요? 나도 때를 놓친 것 같아.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사랑인지 호감인지 아니면 그냥 동료애인지 애매한. 민호 팀장이 먼저 말을 꺼낸 건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주희 씨, 나 솔직히 말할게. 술에 취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좋아해. 많이.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도 좋아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하지만 직장 연애는 위험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연애는 더욱 그랬다. 사내 규정도 그렇고 주변 시선도 그렇고. 팀장님, 저도 사실 알아. 너도 뭔가 있다는 거 눈빛으로 알 수 있어. 하지만 우리 회사는 회사? 그까짓 거 상관없어. 사랑이 우선이지. 그렇게 시작된 미래. 3년 동안 지속됐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퇴근 후에는 연인이 되는 그런 이중적인 관계. 처음엔 스릴 있고 좋았다. 회사 사람들 몰래 만나는 것도 재미있었고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행복했다. 민호는 정말 좋은 남자였다. 똑똑하고 일 잘하고 나를 아꼈다. 데이트할 때도 항상 내 취향을 배려해줬고 기념일도 잊지 않았다. 결혼 생각해보자. 교제 2년 만에 민호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다. 정말? 당연하지. 나도 이제 39살이고 너도 35살이잖아. 그리고 나는 너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 그 순간 나는 정말 행복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결혼이라는 게 다가왔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민호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된 거였다. 본사가 아닌 지방사업소로 3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고 했다. 같이 가자. 거기서 결혼해서 살자. 민호야, 내가 지방에서 뭘 해? 잠깐만이야. 3년만. 그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 돼. 하지만 나는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의 내 커리어, 내 위치,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 그걸 다 포기하고 지방으로 가라는 거였다. 조금 더 생각해봐도 될까? 그렇게 시간을 끌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민호는 점점 지쳐갔다. 주희야,
너는 정말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있어.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결국 민호는 혼자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우리는 원거리 연애를 시도했다. 주말마다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전화로 사랑을 확인하고. 하지만 그것도 1년이 한계였다. 점점 멀어지는 감정, 줄어드는 대화, 늘어가는 오해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야? 민호가 지쳐서 말했다. 나는 함께 살고 싶어.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고 싶어. 이런 관계는 연애가 아니야. 그리고 6개월 후에 들었다. 민호가 지방사업소 직원과 사귀기 시작했다고. 1년 후에는 결혼했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다. 37살.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였다. 대학 동창이 소개해준 변호사 성훈. 너 정말 이 남자 놓치면 안 돼. 조건도 좋고 성격도 좋아. 조건은 정말 좋았다. 서울 강남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아파트도 강남에 외제차도 있고 무엇보다 나를 정말 좋아했다. 첫 만남부터 성우는 적극적이었다. 주희 씨와 만나서 정말 기뻐요. 저도요. 혹시 다음 주말에도 시간 있으세요? 좋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거든요. 매주 만났다. 성우는 항상 좋은 곳으로 데려갔다. 미슐랭 레스토랑, 유명한 와이너리, 클래식 콘서트.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항상 준비했다. 어떻게 제 취향을 이렇게 잘 맞춰주세요? 당연하죠. 좋아하는 사람 취향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우는 정말 괜찮은 남자였다. 예의 바르고 교양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다. 친구들에게 소개했을 때도 모두들 부러워했다. 주희야, 진짜 대박이다. 이런 남자를 어디서 구했어? 잘 사귀어. 절대 놓치지 마. 6개월 정도 만나고 나서 성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주희 씨, 저는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네. 주희 씨 생각은 어떠세요? 그 순간 나는 또다시 주저했다. 성훈은 분명 좋은 남자였다.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다.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더 컸다. 가슴이 뛰는 느낌, 간절함, 그런 건 없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사랑은 결혼해서 생기는 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망설였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지금 결혼하는 게 맞을까?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그렇게 또 시간을 끌었다. 3개월, 6개월. 성우는 점점 지쳐갔다. 주희 씨는 정말로 저와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칠게요. 성훈의 간절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나를 더욱 확신 없게 만들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좋은 조건에 끌려가는 걸까? 결국 나는 성훈과 헤어졌다. 1년 반 동안의 연애를 스스로 정리했다. 미안해요, 성훈 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요. 저는 아직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37살의 나에게는 아직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았다. 창업도 생각하고 있었고 해외 MBA도 고려하고 있었다. 성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주희 씨, 후회하지 마세요. 네. 지금 제가 하는 말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는 후회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때 성훈이랑 결혼할 걸 이러지 마세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돈다. 3명의 남자와 헤어진 후 나는 오히려 후련했다. 역시 나는 결혼보다는 자유로운 삶이 맞아. 38살부터 40살까지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았다.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다. 창업도 해봤다.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물론 1년 만에 망했지만 그래도 해봤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다. 유럽 1달 여행, 남미 배낭여행, 동남아시아 곳곳.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화려했다. 친구들은 여전히 부러워했다. 특히 결혼해서 육아에 찌든 친구들은 더욱 그랬다. 주희는 정말 자유롭게 잘 산다. 나도 다시 태어나면 주희처럼 살고 싶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가끔은 공허했다.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 보고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고 있을 때,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서글펐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자유로우니까. 39살이 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친구들이었다. 결혼한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3번씩 만나던 친구들이 이제는 몇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다. 미안, 주희야. 이번 주는 아이가 감기 걸려서. 다음 주는 어때?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남편이 야근한다고 해서 나도 집에 있어야 해. 처음에는 이해했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바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점점 느껴졌다. 그들의 세계에서 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희는 좋겠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었다. 처음엔 칭찬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의미로 들렸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뜻으로. 가장 충격이었던 건 미영이와의 통화였다. 대학 때부터 가장 절친했던 미영이. 주희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응, 뭔데? 너와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고? 미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너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야. 자유롭고 화려하고 여행 다니고. 그런데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 하루 종일 아이 생각, 남편 생각, 시댁 생각. 너와 대화가 안 통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미안해, 주희야.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다. 20년 가까이 함께했던 친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40살 생일 다음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간호사가 건네준 서류에서 그 항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보호자. 나의 보호자는 누구인가? 부모님? 부모님도 이제 70이 넘으신다. 오히려 내가 부모님을 보호해야 할 나이다. 형제자매, 나는 외동딸이다. 배우자? 없다. 자녀? 더더욱 없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가족이 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 연락처를 적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만약에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수술을 받아야 하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그때부터 밤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정우 오빠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가족여행 사진이었다. 아내와 2 아이와 함께 제주도 바다에서 찍은 사진. 정우 오빠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댓글들을 보니 부러워요. 행복해 보여요. 가족이 최고죠 같은 말들이 가득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다.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민호의 근황도 우연히 알게 됐다. 회사 후배를 통해서였다. 아, 민호 전 팀장님이요? 지방에서 정말 잘 사시더라고요. 아내분도 예쁘고 아이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완전 워라밸 인생 사는 것 같더라고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을 민호가 누리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다. 성우는 어떨까? 궁금했지만 연락할 용기는 없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공통 지인을 통해 들었다. 성훈도 결혼했다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변호사와.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더라고요. 신부도 미인이고 성훈 변호사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끝이 났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놓친 모든 기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으로 바뀐 것 같았다.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갔다. 오랜만에 친척들과 모였는데 사촌 형의 딸 지은이가 나에게 물었다. 이모는 왜 혼자야? 6살 지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모든 어른들이 조용해졌다. 이모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 왜 안 했어? 이모는 혼자 사는 게 좋아서. 근데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냐고?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다. 이모는 외롭지 않아. 거짓말이었다. 너무나 외로웠다. 특히 이런 가족 모임에서는 더욱 그랬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는데 나만 혼자였다. 지은아, 이모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지은이를 말렸다.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다. 근데 진짜 왜 혼자야? 우리 엄마는 아빠가 있는데.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장 핵심을 찔렀다. 나는 왜 혼자인가? 4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경색이었다. 갑자기 말씀을 못하시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다. 딸아, 빨리 와라. 어머니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언어 중추에 손상이 와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호전될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재활 치료, 병원비, 간병,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되셨는데. 어머니도 이미 70세가 넘으셨다. 혼자서 아버지 간병을 하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으셨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서울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그때 깨달았다. 내가 혼자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결혼한 사촌들은 각자 배우자와 상의해서 역할을 분담했다. 한 명은 병원비를, 한 명은 간병을, 한 명은 어머니 돌봄을.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상의할 사람도 분담할 사람도 없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다.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다. 처음에는 이해해주던 상사도 한 달, 2달이 지나자 눈살을 찌푸렸다. 주희 씨, 가족 일이야 이해하지만 회사 일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대체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좀 곤란한데요.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동안 쌓아온 모든 커리어를, 6개월 동안 고향에서 부모님을 돌봤다. 아침부터 밤까지 병원과 집을 오가며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결혼했다면?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신 후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참혹했다. 20년 동안 모은 돈이 거의 바닥났다. 아버지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6개월 동안의 무급휴가. 통장 잔고를 보니 눈앞이 깜깜했다. 더 큰 문제는 집이었다. 나는 여전히 전세에 살고 있었다. 40대 초반인데 내 집 하나 없는 거였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모두 아파트를 샀다.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아이 생기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그렇게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매달 전세금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혼자 사는 생활비까지 저축할 여력이 거의 없었다. 내가 뭘 하고 산 거지? 20년 동안 벌어서 다 어디에 썼지? 그때서야 깨달았다. 여행, 쇼핑, 취미생활, 자기계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냥 소비였다는 걸.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41살 여성, 6개월 공백기. 면접 볼 때마다 들어야 했던 질문들. 6개월 동안 뭘 하셨나요? 가족 간병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이세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이 계획은요? 결혼하지 않은 40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차갑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42살 설날.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 혼자 서울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었다. 아침에 부모님께 세배 영상 통화를 드렸다. 딸아, 혼자서 뭐 먹고 있니? 떡국 끓여 먹었어요. 혼자 끓인 떡국이 맛있겠니?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다. 오후에는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모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주희야, 미안해. 지금 시댁에 있어서. 괜찮아. 나중에 연락해. 저녁 때 혼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TV를 봤다. 온통 가족 관련 프로그램들 뿐이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외로워졌다.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다. 명절에 혼자 있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 줄 몰랐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도 이제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 요즘 애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야.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줘서 스트레스야. 그들의 고민은 모두 가족 관련이었다. 나는 끼어들 말이 없었다. 주인은 어때? 요즘 뭐해? 그냥 일하고 있지. 남자친구는? 없어. 아직도? 빨리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위축됐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장 힘들었던 건 결혼한 친구들의 조언이었다. 주희야, 조건을 너무 따지지 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괜찮은 사람 있으면 빨리 결정해. 맞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는 거야. 타협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사랑이 아니라 타협으로 결혼하라는 얘기였다. 42살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 자궁근종이 있네요. 크기가 좀 큰 편이에요. 수술해야 하나요? 지켜보다가 더 커지면 수술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궁근종.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다.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어머니도 있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혹시 임신 계획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42살에 임신 계획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는 듯한.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다. 자궁근종, 40대 여성, 비혼. 검색하면서 점점 우울해졌다.
나는 정말 혼자 늙어가는구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독거노인 관련 뉴스를 봤다.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노인들의 이야기였다.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저게 내 미래 모습일까? 급하게 노후 준비에 대해 알아봤다.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계산해보니 턱없이 부족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다. 혼자 늙어가면서 몸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 것인가? 친구들은 어떨까? 하지만 친구들도 자신들의 가족이 우선이다. 나를 돌봐줄 여유가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왔다. 오늘 아침 욕실 거울을 보면서 깨달았다. 이게 나구나. 42세, 미혼, 자산 거의 없음, 노후 준비 미흡, 그리고 혼자. 20년 전 22살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자유롭다고 생각한 그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도피였다고. 결혼을 하지 않은 건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변화하는 게 무서워서, 타협하는 게 무서워서 계속 미뤘던 거였다. 나는 자유로워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던 거다. 며칠 전 우연히 정우 오빠를 만났다. 서울에 출장 왔다가 연락한 거였다. 15년 만이었다. 주희야, 오랜만이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우 오빠는 많이 변해 있었다. 살이 좀 쪘고 머리에 흰머리도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서 안정감이 느껴졌다. 잘 지냈어? 결혼은? 아직 못했어요. 오빠는 잘 지내시죠? 정우 오빠는 스마트폰에서 가족 사진을 보여줬다.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야. 와, 시간 정말 빨라요. 그의 가족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주희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네. 그때 나를 받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가끔 해.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오빠도 후회하세요? 후회라기보다는 궁금해. 너와 함께 했으면 어떤 인생이었을까? 우리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오빠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하지.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지금은 평범한 게 좋은 거라는 걸 알겠어요. 정우 오빠가 쓴웃음을 지었다. 늦었잖아, 주희야. 이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며칠 전 어머니와 통화했다. 딸아, 엄마가 미안하다. 뭐가요? 결혼하라고 성화를 안 했어야 하는 건지, 더 많이 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자책이 느껴졌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딸아, 혹시라도 좋은 사람 있으면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라. 완벽한 사람은 없어. 같은 말이었다. 친구들이 했던 말과 타협하라는 말.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다르게 들렸다. 사랑도 어느 정도는 선택이고 노력이고 타협이라는 것. 완벽한 운명적 사랑만을 기다리다가는 평생 혼자일 수도 있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과거를 떠올린다. 정우 오빠와 헤어진 것. 민호와의 원거리 연애를 포기한 것. 성훈과의 결혼을 스스로 거절한 것. 그 모든 순간들에서 내가 선택한 건 안전함이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 그때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들이었다. 특히 성훈과 헤어진 게 가장 후회된다. 그는 정말 좋은 남자였다.
나를 정말 사랑해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왜 거절했을까? 아직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책임지는 게 무서웠던 거다.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금 와서 깨닫는 건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됐다는 것.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가장 부러워했던 친구 수진이가 이혼했다는 것. 주희야, 나 이혼했어. 갑작스러운 연락이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했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더라. 수진이는 12년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 두 아이는 수진이가 키우기로 했다. 후회 안 해? 후회? 글쎄, 모르겠어. 그냥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수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결혼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수진이는 12년 동안은 가족이 있었잖아. 사랑도 해봤고, 아이도 낳아봤고, 가정도 꾸려봤잖아. 나는 뭘 해본 게 있지? 42세. 이제 인생의 절반은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첫째, 경제적 준비를 해야겠다. 노후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저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둘째, 건강관리. 혼자 살아갈 거라면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다. 셋째, 인간관계. 소원해진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야겠다. 그리고 연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다. 42세라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 조건을 따지지 말자.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말자. 그냥 나를 좋아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용기를 내보자. 한 달 전부터 소개팅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 42살의 소개팅이라니. 상대방들도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이었다. 대부분 이혼한 남자들이거나 나처럼 결혼을 못한 남자들이었다. 첫 번째 만난 남자는 45살 이혼남이었다.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다. 전처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나라면 이 남자의 재혼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중학생 딸의 새엄마가 될 수 있을까? 예전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것이다. 복잡하잖아.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 두 번째 만난 남자는 43살 미혼남이었다. 공무원이었다. 정우 오빠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저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결혼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의 말에서 나와 비슷한 후회를 느꼈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직 발전된 관계는 아니지만 계속 만나보기로 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어제 카페에서 일하는데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와 40대 딸이 함께 앉아 있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고맙다, 딸아.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다. 저런 관계가 부러웠다. 나이 들어서 딸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 나에게는 그런 미래가 없다. 아이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주부터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분들, 가족이 없어서 더욱 외로운 분들. 아가씨는 참 착하네. 자주 와줘. 한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감정이 들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가족이 없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도 있었다. 은정이는 45살 미혼이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요양원을 차렸다. 나도 결혼 포기한 지 몇 년 됐어.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지. 은정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후회 없어? 후회야 당연히 있지. 하지만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 이것도 내 인생이야. 은정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결혼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다른 방식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어제 부모님께 긴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늦은 나이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42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한 딸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선택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사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 무서워서, 변화하는 것이 무서워서 계속 미뤘던 것이라는 거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딸이 되겠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많이 울었다. 하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늘은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이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게 됐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곳이다. 연봉은 예전보다 적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 아직도 주름은 있고 나이는 들었지만 뭔가 희망이 느껴진다. 42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자.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선택해보자. 43살이 됐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 직장에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보람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뿌듯함을 느낀다. 소개팅으로 만난 민수와는 아직 사귀고 있다. 사랑에 빠진 것 같은 설렘은 없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 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고 있다. 결혼 생각해 볼까? 며칠 전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전 같으면 또 망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답했다. 좋아. 생각해 보자. 완벽한 사랑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함께 늙어갈 수 있는 동반자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신다. 딸아, 이제서야 마음이 놓인다. 어머니가 민수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니까 그들도 마음을 열어주었다. 주희야, 너 많이 변했다. 어떻게?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 뭔가 평화로워 보여. 그게 맞는 것 같다. 나는 이제 평화롭다. 후회는 여전히 있지만 그 후회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아보려고 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특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비혼이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비혼은 결국 후회로 돌아온다. 만약 정말로 혼자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인간관계, 노후 대책.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 아직 기회가 있다면 너무 완벽한 사람만 기다리지 마라. 사랑도 어느 정도는 선택이고 결정이고 노력이다. 나는 3번의 기회를 놓쳤다. 그때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회는 무한하지 않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민수가 운명의 상대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42년을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진짜 용기는 혼자 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상대와 함께 완전해져 가는 것이다. 이제야 알겠다. 결국 이렇게 됐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자유롭다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사람들. 특히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다. 만약 정말로 혼자 살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확실히 해라. 돈, 건강, 인간관계,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가족이 그립다면, 사랑이 그립다면 주저하지 마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처럼 3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미 놓쳤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라. 나는 43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후회 없이 살자.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됐다.